그 저 뭐 오늘 뭐 관세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아니 그 주말에 보니까 네. 뭐 사진도 막 찍고 예, 예. 특검이 들어가서 그냥 윤 대통령 사진 저는 그 찍고. 두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변호인이 그 저기 들어갈 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예, 예. 휴대폰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기기는 밖에 놔두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제가 그 서울구치소는 당연하고 서울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변호인들도 저희 어디 그 직원들도 예. 여기에서는 휴대폰 금지 구역입니다. 하고 딱 써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진기를 가지고 갔다? 아, 사진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영풍 그 기자님하고 자유우파에서 이 부분이 지금은 지들이 어떤 법을 뭐 어기네 마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치소의 어떤 그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예. 사진기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권 침해. 뭐 거기에 깜빵 들어있는 사람들 사진 찍어서 뭐 하려고요? 그 거부하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목적을 떠나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구치소의 관리 규정을 위반해서 디지털 기기, 사진기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 그리고 그 가지고 들어간 목적이 무엇인지 그 찍은 사진이 여전히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민주당의 그 당대표로 된 정청래가 뭐라고 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은 커튼이나 이불로 둘둘 말아가지고 끌고 나오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이 19세기 무슨 네 죄를 네가 알겠다라고 합니까? 대한민국 21세기 법치주의 나라에서 그런 어이없는 얘기를 거대 여당의 대표가 얘기하는 것조차도 저는 끔찍하고 그것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인간들이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질타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 지금 그 형 집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그 수형자, 수용자 이거 좀 들어보셨죠? 예, 예. 수형자는 형이 확정돼 가지고 프리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고 수용자는 아직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미결 수용자입니다. 미결 수용자들은 지들이 그렇게 전가의 보도로 얘기했던 무죄 추정 원칙,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유죄로 확정된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관리 규정에 의할 때에 자기를 자해한다든가 아니면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뭐 폭력을 행사하든가 그런 경우 외에는 수용자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 한다고 하면은 정청래 당신이 들어가가지고 둘둘 말아서 한번 가지고 나와봐. 그럼 당장 변호인들이 당신 불법 체포, 폭행, 상해 혐의로 바로 고발을 할 거야. 너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론 플레이 하는 건데요. 예,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서울구치소장이 뭐 어떠하고 뭐 예. 구치소 직원들이 제대로 협조를 안 한다. 이건데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요. 그게 수용자. 법이에요. 수용자. 예, 불법을 교사하면 그거 범죄 교사 혐의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집 법이 그 형사소송법 92조입니까 보면은 수용자에 대한 집행은 검사가 지휘를 하고 교도관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교도관이 그 실제로 이제 그 지시를 따라서 체포하고 둘둘 말아서 나오면 그 자체로 독직 폭행이 되고 감금이 되는데 그러한 불법 행위를 특검이 교사한 거가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한번 해보라고. 실제 진짜 할 수 있으면. 정청래 저 발언은 상당히 무식한 발언이네요. 원래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무식한 발언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무식하든 어쨌든 자기들 지지층에 대해서 소굴에 있는 발언을 계속해서 자기 정치를 계속하는 거죠. 근데 정청래가 법사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무지몽매한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이건 진짜 그 담요 가서 뚫뚫 말아서 나오면 바로 그 수용자 인권, 뭐 수용자 권리에 정면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이런 부분은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가 나치의 비밀 경찰이 이웃 사람들을 하나씩 잡아갈 때 가만히 있었던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다 잡아가더니 결국 최종적으로 나를 잡아가더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나치나 아니면은 그 이탈리아나 이게 뭐죠? 그게 파시스트인 겁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극우 정당 논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극우란 것은 학문적으로나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단순한 이념이 아니고 이념 플러스 그거를 기반으로 한 폭력 행위 이런 부분이 결합됐을 때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이 무슨 나가가지고 뭐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청래한테 가가지고 주어 폐기를 했습니까? 무슨 둘둘말이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우파에 대해서 극우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지금 정청래가 하는 것이 바로 극좌 파시스트인 겁니다. 해서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 다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해서 매장시키는 것을 넘어 물리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파시스트고 그것이 바로 이 극단주의적인 것이죠. 맞습니다. 자, 우리 관세 이야기 좀 하시죠. 이 관세 네. 협상. 지금 주말에 쌀이 들어갔다 아니다 뭐 예. 이거 설왕설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지난주에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과 그 이재명 정부가 밝힌 글이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똑같은 거를 두고 누구는 북극에서 얘기하고 누구는 저쪽에 가지고 남극 가서 가고 무슨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트럼프의 글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트럼프는 항상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는 정도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쉽게. 근데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500억 불. 3,500억 원이 아니고 3,500억 불입니다. 달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대략 4천억 불 정도 되는데 3,500억 불은 영어로 무슨 단어를 썼느냐? 기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브.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불을 기부하는데 기부는 우리가 기부를 기부한다고 하잖아요. 준다는 거예요. 준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이 소유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곳에 기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기부를 한 것은 무상으로 사실상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백악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3,500억 불에서 나오는 것 중에 90%는 미국이 갖거나 미국 국채에 미국의 빚을 갚는 데 쓴다는 말이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는 거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1,000억 불은 purchase. purchase는 구매한다. 산다는 것이죠. 산다. 뭐냐? LNG를 비롯한 미국 에너지를 구입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1,000억 불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는 중동에서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남진하해 동진하해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태평양 건너가지고 지금 그걸 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뭐라고 돼 있냐면은 a large amount of money라고 했거든요. 대규모의 돈을 이제는 뭐라고 돼 있냐? 이제 와서 invest라고 돼 있습니다. invest. 그러니까 give, purchase, invest. invest는 대량의 돈을 미국에 투자하는데 어떻게 돼 있느냐? their own purpose. 지들의 목적을 위해서 미국에 투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재명이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3,500억 불을 투자하고 그에 따른 것을 재투자하는 개념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화성과 금성의 차이가 아닙니까? 남극과 북극의 차이가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를 요구하느냐? 마치 타진요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타진요처럼 저는 이진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과연 재투자인지 아니면 레빗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90%에 해당하는 돈은 사실상 우리가 빚 갚는 데 쓰고 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사실상 무상 기부인지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그 캐롤라인 레빗 그 백악관 대변인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역사적인 어떤 시장 개방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죠. 거기에는
Autos and Rice라고 했거든요. 정확하게는 Cars and Rice. Cars and Rice. 예,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Cars and Trucks. 그러니까 자동차와 트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레빗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Cars and Rice라고 해서 자동차와 쌀을 개방한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A4 용지 한 2장 정도에 대한 글을 쓰면서 다른 것은 평서문으로 썼지만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을 할 때는 볼드, 그러니까 그 강하게 쓰고 그거를 대문자, 캐피털 캐릭터로 쓰잖아요. 유일하게 대문자로 썼는 것이 뭐냐? completely open to trade. 완전하게 시장 개방한다. 시장 개방, open to trade. 이 세 단어는 대문자로 그냥 콱 박아넣었습니다. 콱 박아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이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 농산물, agriculture를 아까 보면은 그 시장 개방하는 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까 agriculture라고 돼 있는데 agriculture가 뭡니까? 농수산물인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했는 것이 지금 레빗 대변이고 거기에 rice, 쌀이란 게 들어간 것이죠. 이게 쌀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네. 사실 지금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주요 단체 중에 하나가 민노총이고 전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쌀 수입이 된다? 미국산 쌀이 들어온다? 이러면 전국 농민회가 완전히 이거 발칵 뒤집혀질 일인데. 예. 이 청와대 용산의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아주 발빠르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홍보라고 해야 될까요? 선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쌀하고 소고기 추가 개방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건 이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른바 개념 연예인 청산규리 실종 사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전농 실종 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라이스라는 단어가 백악관 대변인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마 저쪽 우금치 마루 넘어가지고 지금 트랙터 몰고 저기 지금 남태령 거기 앞에서 지금 트랙터 시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봉준 투쟁. 예, 전봉준 투쟁하고 있는데 없어. 어디 갔지? 이거 다 어디 갔어? 이런 건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30개월령 이상 되는 미국산 소고기도 수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도 있죠. 왜냐하면은 에그리컬처라고 했죠. 에그리컬처에는 비프가 있는 거, 포크가 있는 거고, 치킨이 있는 것이고, 라이스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프루트 있는 거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전농 실종 사건 아닌가? 전농 실종 사건. 전농 실종 사건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들어와서 뭐라고 해야죠. 그리고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청산규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산 소고기를 내가 먹느니 내 입에 청산가리를 털어넣겠다라고 해서 청산규리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거 다 어디 갔어 이거 다 어디 갔어 이런 얘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한미 FTA를 옛날에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을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에 비준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비준 동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것들이 사실 반대를 위한 반대 무지하게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사드도 내 몸이 튀겨 했는데 머리 뽀글뽀글하게 해가지고 다 헛소리였던 것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미 FTA를 했을 때의 세율이 어땠습니까? 제로 세율, 0세율이었습니다. 미국에 수출할 때도 0세율, 한국에 들어온 것도 0세율 했는데 그 난리를 쳤는데 갑자기 저 최진정 TV의 우리 방송 이름이 최진정의 시사 로켓 배송인데 로켓 배송. 세금이 0%에서 15%로 로켓처럼 치솟았습니다. 아하. 그런데 우리 성군 이재명께서 15%로 했다라고 자축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인지 부조 아니에요? 이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0%였다. 근데 이게 나하고 관계 없느냐? 골 때리는 게 쌀이 들어온다. 네. 쌀이 어떠냐? 쌀이 어떻죠? 실제 지금 우리 이마트에 가면 10kg 짜리 하면은 보통 4만 원 전후가 될 겁니다. 예. 3만 싼 거는 3만 얼마도 있지만 보통 4만 원, 5만 원 되는데 예.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미국 칼로스산 제가 미국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미국산 쌀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아주 찰져요. 네, 근데 그게 10kg에 제가 보니까 한 40불, 한 6,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 잠깐만. 한국 쌀은 4만 원 정도인데 예. 미국산 쌀은 6,500원. 6,500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 세율 없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운송비까지 해서 아마 10kg에 한 10,000원 정도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릴 거예요. 그러면은 식당은 제가 봤을 때 100% 미국산 칼로쌀로 쫙 깔릴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지금 전농은 할렐루야. 근데 양곡관리법으로 쌀 사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쌀이 그냥 쌓이다 못해 뚜껑 열린 63빌딩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쌀 이제 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가지 예를 든자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현대 자동차 제네시스 예. 좀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타고 싶은 꿈의 자동차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건 지금 현재 100% 한국에서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서 만들어 가지고는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거 어떻게든 해가지고 미국에서 생산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더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생산 라인이 미국에 깔리면은 한국에 있던 생산 라인에 쓰던 근로자들 월급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죠. 거기에 그냥 기본적으로 잘리는 거예요. 네. 물론 뭐 그 현대 자동차 노사 협의가 있어서 해외에 생산 라인 가는 것조차도 지금 그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자동차가 살기 위해서는 제네시스 같은 공장도 미국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근데 더 골 때리는 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차가 미국에 갈 때는 15% 세율이 붙어서 팔리는데, 그럼 거꾸로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현대 자동차 생산해서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겠죠? 세금 제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더 싸지겠네. 이른바 우리는 미국산 생산해서 한국에 들어온 현대 자동차를 앞으로 살 겁니다. 아하. 이런 골 때리는 어이없는, 결국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재명 찍은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을 스스로 깨버리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아하. 지금 오늘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이 참, 제가 이래서 최진영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아까 투자도, 기브, 준다, 펄처스, 구매한다, 그 다음에 인베스트, 투자한다, 이런 세 단계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딱 이제 그럼요. 이해가 되네요. 아주 쉽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500조 가량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예, 사실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 대가 없이.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10% 디스카운트 받은 거예요, 세금.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그건 뭐 미국이 알아서 다 쓰는 예, 것이고. 그렇죠. 예.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90%는 미국 가져가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죠? 마이 갓김치.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 농림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유일하게 윤석열 정권 때 임명되었던 장관 중에 잘리지 않은 사람이 농림부 장관인데 이거 왜 안 자르고 있을까? 저 약간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쌀 협상 이거 덤태기 다 씌우려고 하나? 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책임지면은 뭐 이 재명이가 책임지겠어요? 야, 너가 책임져 이렇게 할 거잖아. 예. 이렇게 해서 그 농림부 장관 빨리 집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유, 이게 지나친 욕심이면은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물론 대통령도 휴가는 가야 됩니다만은 지금 저도 가서 관세 협상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인지 예. 좀 국민적인 여론은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작년 딱 이맘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가신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때도 작년 이맘때에 그 주가가 한번 출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금 대통령이 지금 휴가 갈 때냐라고 하면서 욕을 바가지 했고, 그때의 민주당의 원내 대표인 박찬대도 똑같이 윤 대통령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죠? 지난 금요일 이재명 정부가 세금 올리지 않는다고 했더니 진짜 올리지 않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서 증권 거래세 그리고 증권 양도세를 확 올린다는 것을 밝혀버린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하루아침에 지난 금요일에만 주가가 4% 빠진데 4% 하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니까 약 110조, 100조 정도가 그냥 훌라당 내 주머니에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사실 가장 그 정치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람들이 밥그릇에 손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증권거래소에서 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그 문재인 때 25억으로 된 것을 50억으로 올렸던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10억으로 이걸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특히 이제 뭐 10억 정도면은 돈 많네 하는데 실제로 제 최근에 그 제 가까운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한 1억 정도를 그 테슬라에 그 투자를 했는데 그게 올라가지고 10억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잘 하면은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장에는 10억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거 양도소득세 있느냐? 물론 세금, 다른 건 세금은 있죠. 그렇지만 그런 세금이 없는 반면에 한국의 세금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대한민국 장을 놔두고 그럼 다 해외로 나가란 소린 거잖아요. 서와 깨미로. 예, 그리고 또 더불어서 옛날에는 세금 뭐 하루에 데이 트레이더들 뭐 정말 많이도 거래하는데 세금 하나도 안 넣는데 갑자기 제명이가 오더니만 내가 거래하는 데마다 세금 내려 뜯어가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 개미 투자자들도 예. 쉽게 이야기하면은 개딸들은 좌파만 있지만 개미 투자자에는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뭐 좌파 개미들 같은 경우에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손가락 지금 탓을 내야지 누구를 탓합니까? 그리고 정말 골 때리는 게요.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하는 정책이 그거 아닙니까? 부동산에 있는 돈을 주식 시장으로 이제 돈으로 옮겨가 머니 무브를 해가지고 예. 주식 시장을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만들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그런 비전을 제시했고 뭐 비전은 나름대로 숫자가 나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것이 진성준이가 그래도 나는 지금 그거 50억을 10억으로 낮추는 것이 맞아. 뭐 지가 갈릴레오인 줄 알아. 그래도 지금 돈다. 100조 날려 먹어도 그래도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재산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한번 지금 봤더니만요. 예. 2025년 3월 공개 기준으로 해서 국회의원 부동산 증권 재산 현황을 봤더니만 민주당 부동산 비율 49.33% 어허. 거의 50% 되죠. 절반이네요. 그러면서 증권 골 때려 1.83%. 주식은 별로 없는 주식은 1.84%. 국회의원들이 네,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부동산 43% 오히려 민주당보다 낮아. 낮아요. 그리고 주식 비율 25.53%. 어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훨씬 더 주식 시장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군소정당으로 가볼게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나가는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33%인 반면에 주식은 21%. 우파는 오히려 자본시장을 통해 가지고 그러네요. 자본을 조달하는데 예. 기업하는데 도움이 되고 주식 배당을 하는데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그 반면에 민주당에서 나간 조국당도 민주당하고 똑같아. 뭐냐? 조국당도 부동산 비율이 44% 그리고 주식 비율이 1.7%. 그래 놓으니까 진성준이가 뭐라고 나는 아직까지 주식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 놓고 지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올려도 주식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는 이런 무지몽매한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는 이 상황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지금 그 증권 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은퇴하셔가지고 조금 돈을 좀 마련하신 분들이 주식 거래를 할 때 9시에 딱 개장하면은 끝날 때까지 단타 매매를 단타, 많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많죠. 예. 그러면 한 번 거래할 때마다 0.05%씩 그렇죠.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그게 골 때리는 게요.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이번에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당선 축하금으로 내가 돈을 하사하노라 쫙 뿌렸잖아요. 소고기 사 먹겠지. 예, 그러면서 15만 원부터 뭐 45만 원 뭐 또 약발 떨어지면 또 하반기 가가지고 또 한 번 준다라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추경이 얼마였죠? 32조였습니다. 제 그렇죠. 기억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진성준이가 발표를 하면서 주식 거래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통해서 1년 동안 받아들일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교롭게도 35조 6천억입니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맞췄구만. 맞춘 거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뿌리면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로섬 게임인 것이고 국채를 하면 거기에 이자나 각종 비용이 있다 보니까 그 비슷한 것을 주식 거래하는 데서 삥 뜯어오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15만 원 들어왔는데 돌아서 가지고 내 주식 투자하는 데서 삥 뜯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국민을 이 인간들은 까제, 깨구리, 붕어 좋게 해가지고는 원숭이로 아는 거 아닙니까? 조삼모사 원숭이한테 아침에 4개 줄까 저녁에 3개 줄까 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돈 주고 뒤에 돌아가지고 거래세로 삥 뜯는 이런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징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개미들도 좌파 개미들은 이걸 응징하기는커녕 오히려 집권하도록 도와주고 있으니 결국 돈 뜯기고 말이죠. 그러게 이런 말입니다. 바보 같은 일이 네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코스피 한 4% 정도 폭락한 거 100조 원의 주총이 휙 날아가 버렸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런 것과 함께 지금 뭐 상법이라든지 특히 노란봉투법 같은 네네. 경우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을 해외로 쫓아버리는 그런 효과를 그렇죠. 부작용 낳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지금 EU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 바로 이거에 대해서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노란봉투법 저는 이게 참 워딩이 참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는 특히 이영풍 TV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냥 파업 촉진법, 파업 촉진 내지는 파업 손해배상 불가법, 파업 손해 배상 청구 저지법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조 청구법. 네, 노조 청구법, 노조 천당 기업 지역법 뭐 이런 거죠. 예. 이게 이름이 정말 중요해요. 오케이, 노란 봉투법 하니까 뭐 tie yellow river around all dog tree 뭐 이런 무슨 뭐 노란 손수건을 뭐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기업가와 어떤 그런 그 근로자는 사실은 서로 무기 대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민노총은 엄매 기사라 하면서 이제 노동부 장관까지 가는 판에 사실 기업에 있는 그 대기업 집단 총수 중에 무슨 정권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얼마 전 그 베센트라든가 아니면은 그 상무장관 러트닉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금융 재벌이에요, 사실상. 본인이 9.11 테러 당할 때에 그 쌍둥이 빌딩에 그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죽은 직원만 650명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업적으로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했던 그런 분들이 그 기업 다 돼 있는데 이 같은 경우 골 때리잖아요. 지금 뭐 민노총해 가지고 북한하고 왔다 갔다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을 지금 장관 시켜놓는 이런 판인데 무기 대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노란봉투법 같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쉬운 여건으로 기업가들에게 직장 폐쇄할 수 있는 그 법적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직장 폐쇄하려고 하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요건이 있는 것이고 결국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들어와서 다 깽판 지고 깨부수기 전에 직장 폐쇄, 락아웃을 해가지고 그런 그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제대로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다 때려 부수고 주업했는데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그 네이버에 그 우리 소상공인들 가장 많이 가는 카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죠? 아프니까 사장이다. 아프리카. 예, 아프리카가 아니고 아프니까 사장이다. 아프니까. 예, 아프니까 사장이다. 사장은 아픕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란봉투법까지 해서 파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이제 하청에 재하청까지 했는데 원청에서 와가지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 되고 1년 내내 파업해가지고 기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간다? 해외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실제 아까에서 EU에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 450개 되는 EU 기업 다 그냥 해외로 나가버린다고 대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한국에 파업을 해도 기업장이 있어야 파업을 하든가 말 같든가 하는 것이지 기업이 없어지는데 무슨 파업을 해요? 아하. 지금 사실은 우리 최 변호사님이 잘 개념 규정해 주셨는데 이게 노조 청구법인데 그러면 가령 국내에 있는 기업이 해외 공장 짓겠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가면 협의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노사 협의하는 관계에 있어가지고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생산 라인을 만드는데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경영의 핵심에 대한 부분에까지 노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뭐 집중 투표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기업 경영을 사실상 억제는 규제란 말이에요. 규제. 사실 그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들은 한마디로 closed economy, 그러니까 폐쇄 경제, 한마디로 위정 척사파, 전 글로벌한 전 지구에 대한민국만 있는 그런 한반도, 한반도에 있는 것만 아는데 좀 이분들 좀 미국도 가보고 정말 캐나다도 가보고 유럽도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경쟁 상태가 어떻게 뛰어다니고 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파업 다 좋습니다. 인권 다 좋아요. 하지만 기업이 없어져 버리면은 근로상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한번 주식 한번 가져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주식 안 가지고 가는지 아세요? 주식 가지고 하면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들은 자본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투자 한 번 안 하면서 따박따박 기업이 망하지만 않으면 월급 따박따박 가면서 이제는 남은 이익까지도 그것도 다 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참 좀 절망스럽습니다, 솔직히. 예. 오늘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이 아주 좋은 설명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영풍 TV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이론적 근거를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좌파들과 싸울 수 있고, 뭐 우리 그 이영풍 TV에 댓글도 많이 달고 있습니다만. 네이버를 비롯한 그 각종 그 뉴스가 나오는데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 이런 데 있는 생각 노란봉투법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거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든가 노조 청구법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 정말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런 부분이 있어라는 것을 좀 알리는 전사들, 뭐 어떻게 보면 우파 전사 사관학교가 바로 저는 이영풍 TV라고 생각합니다. 서부지법 그 판결 난 거 조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네, 총평이라고 할 것도 없죠. 이거는 사법부가 사법부이기를 포기한 판결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그 서부 변호사협회 그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판결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뭐죠? 그렇죠. 서부지방법원이 자기네들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재판을 한다. 이게 바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결을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판결을 하면서 법치에 도전하고 법치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한다. 이런 식의 판결 이유를 댔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고 서부지방법원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격인 서부지방법원이 판결하는 그 자체가 법치를 무너뜨리는 거죠. 저희가 이제 누누이 주장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법원이 공정하게 판결하고자 한다면 법원을 바꿔라. 당연히. 피해자가 자기 재판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피해자가 내가 큰 피해를 입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설득력이 없는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제3자가 판결을 해야죠. 적어도 서부지방법원이 공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할 거라면 천대엽 씨 특히 천대엽 씨가 그렇게 그 서부지방법원까지 와서 대법관이라는 지위로 거기까지 와서 생쇼를 할 거라면 서부지방법원이 아닌 데서 판결을 해야죠. 당연히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게 그래서 원님 재판 된 거 아닙니까? 원님 재판 된 거죠. 원님 재판을 스스로 해놓고서는 원님이 공격당했으니까 법치가 무너졌다고 주장하는 게 무슨 경우입니까 세상에? 이게 바로 서부지방법원 이 판사들이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진 판결이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서부지방법원 말고 다른 법원에서 이 재판을 할 수는 없었나요? 저희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송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내용을 이제 그 피고인들이 현재 주소지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법률상으로. 그러면 현재 지금 다 구속돼 계시니까 그러면 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을 해라. 그렇게 해서 재판을 받겠다. 저희 안 받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들이 다 그렇게 독립적이고 다 양심적이라면서요. 그러면 남부지방법원을 안 옮겨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이거는 형사소송법에서도 정해져 있는 건데요. 그 관할이라는 게. 그런데 부득불 모두 다 기각하고 특히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연기에 그냥
재판 그냥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결정한 서울고등법원이 이 이송 신청을 전부 다 각하 기각해 버렸습니다. 저는 서울고등법원이 스스로 법원이기를 포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천대여백에 장악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의 하수인이기를 자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지난번 그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 전국에서 또는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와, 이 정도였나? 라는 절망감을 가진 국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적용하는 기관이죠. 근데 사법부가 법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만드는 것도 이 도를 넘어서 만드는 거죠.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정지해야 된다는 규정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원래 정지하는 거야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해석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입법을 하는 거죠. 입법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화돼 있어요. 대한민국 법원에. 지금 그 말씀 나오셔서 하는 말인데, 드리는 말씀인데,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헌법 제 84조. 네네. 그런데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재판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저 사법부가 쥐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헌법 조항을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네. 그때는 이 좌파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형사상 소추 기소가 안 된다는 얘기지 수사는 다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니까요. 근데는 지금은 또 반대로 하는 거죠. 소추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 지금 재판이고 뭐고 다 안 받는다는 얘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나라의 이재명 재판소, 인민재판소에서는 할 수 있는 해석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헌법은 그대로인데 형사소송법도 그대로죠. 헌법도 그대로고. 그런데 해석은 계속 달라지는 거죠. 누구의 입맛에 맞춰서? 이재명의 입맛에 맞춰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맞춰서 한없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은 과연 법치를 서부지방법원에서 저항권을 행사한 우리 청년들이 위협했을까요? 아니면은 요따구로 해석을 해서 법은 그대로인데 법을 갖다가 잠탈하고 왜곡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온 사법부가 법치를 위협했을까요? 사법부가 그렇게 한 거죠. 네. 큰 틀에서 보면 그죠? 그럼요. 큰 틀에서 보면 그리고 이 사건만 놓고 보면은 형사소송법에 분명히 규정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관인 때는 기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스스로. 피해자가 법관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아니 본인은 아무리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 정당하게 판결할 거예요. 나는 법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법에서 하지 마. 불공정해 보여. 이거죠, 사실은. 전혀 훌륭해 보이지 않는데. 근데 본인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본인들은. 자, 여기 보면은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찍기만 했는데 이 사람에게도 2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됐다는데 근데 취재진은 또 무혐의. 이거는 어떤 형평성에 문제 없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공익 목적으로 들고 가서 찍었다고 하는 거는 예. 사실 저쪽 진영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예.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그냥 촬영만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벌금형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 구속이에요? 예. 근데 저쪽은 물론 이제 집유가 나온 분도 있고 하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쪽은 그러니까 저쪽 그 좌파 쪽에서 찍었다 공익 목적이라서 한 거는 벌금형을 때려주는 거예요. 벌금형을. 심지어 이제 언론이다 내 언론이야. 특히 JTBC, MBC 뭐 이런 거야. 그러면 무혐의. 재판 기소도 안 했습니다. 기소도. 지금 이 벌금형에 선고된 사람은 저쪽 진영에서 나는 촬영을 한 거고 내가 다큐멘터리 뭐 어쩌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거예요. 이쪽은 아니. 정치 성향이 좌파면은 거기에 공익 목적으로 들어간 게 되는 거고 정치 성향이 우파고 자유를 주장하고 대통령의 불법 체포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면은 갑자기 공익이 사라집니까? 그러면 편파네요. 편파. 완전 편파죠. 완전 편파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사법부가 가이드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 판사가 자기가 뭔데 결국에는 좌성향으로 살아라 인간적으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잘못됐다고 잘 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체포는 다 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라라고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사법부에게 이런 권한을 줬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그 재판정에서 이 판결 소식을 듣고 쓰러진 분도 계세요? 쓰러졌다기보다는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봐야죠. 억울함. 예. 근데 이제 그 기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꾸 이상한 프레임을 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법치가 공격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법치가 공격당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좌파들이 집회를 하면서 경찰을 막 두드려 팹니다. 민노총. 예를 들자면. 이건 법치가 공격당한 게 아닌가요? 그러면 실제 법 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을 공격한 거랑 다 갔어. 차은경이 구속영장 발부하고 갔잖아요. 예. 판사들 갔고 예. 서부지방법원에 아무도 없어요. 그 건물에 들어간 거랑 어떤 게 법치를 공격한 겁니까? 저는 이 판사가 판결문 쓰면서 계속 법치를 공격했다 그러는데 법원 건물이 경찰보다 더 보호를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를 못 찾겠어요. 사실은. 예. 아니 경찰을 더 보호해야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세상을 살면서 무슨 판사를 직접 공격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데 경찰은 다 훈방. 예전에 저쪽 진영에서 우리 정청래 같은 사람 폭탄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설치고 다녀도 다 풀어줬잖아요.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 법원 건물 무너지는 것만 무서워가지고 덜덜 떠는 천대엽 같은 사람이 대법관으로 가이드를 주니까 결국에는 법원 건물 공격당하는 게 일반 어떤 국민들이나 경찰들에 대한 침해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네. 민노총 세력이 이 시위를 하다가 네. 경찰관을 폭행했어요. 그래서 2명인가가 서울 은평경찰서로 끌려갔는데 네.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풀려났습니다. 네, 바로 풀려났어요. 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아니 진영에 따라서 어떻게 행위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진영에 따라서. 아니 대한민국 형법에는 자유우파로 살면은 뭐 형을 1.5배 가중한다라는 법률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판사들이 저는 제가 오늘 좀 열받아서 죄송합니다만 주접 떨지 말라는 겁니다. 법에 정해준 대로 하는 게 판사지. 법을 창조하고 본인이 뭐든 할 수 있다. 뭐든 내가 가치 판단까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걸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가령 앞으로 뭐 이런 일은 일어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일어나면 곤란합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한다. 역사적으로는 군부가 쿠데타 한 번씩 하잖아요, 그죠? 뭐 있을 수 있죠. 후진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행태지만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령 군부가 쿠데타를 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 그럼 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항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대한민국에 그 저항할 수 있는 판사가 몇 명이나 나올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예? 그런 상상을. 결국엔 지금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아니면은 예전에 그 문영배 같은 논리라면 결국엔 쿠데타가 만약에 성공을 했다. 성공하면 다 성공한 사람의 논리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적법하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 결국 뭡니까? 이재명도 쿠데타라는 이름을 안 썼을 뿐이지 사법내란 국회 독재를 갖다가 실현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거예요, 지금. 결국엔 그게 뭐가 됐든 우리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굴복하는 거는 전부 다 합법이고 합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판사들입니다. 힘센 쪽에 붙는다. 힘센 쪽에 붙는다. 그렇게 할 거면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법부를 상권 분립의 하나의 틀로 둘 필요가 없다. 축으로 둘 필요가 없이 그렇죠. 그냥 그렇죠. 행정부의 사법총리 대신 뭐 이런 거 하나 하면 됩니다. 왜 이걸 갖다가 독립성을 그렇게 보장해달라고 그런 소리만 했었고서는 나중에는 결국엔 독립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스스로 권력에게 종속하는 결과를 초래합니까? 판사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서부지방법원 지금 재판 과정을 쭉 보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세 축이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 서로 견제, 감시 이런 것인데 그렇게 존중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 체포영장 강제 집행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무슨 카메라를 들고 그 안에 들어간 모양이죠? 특검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그 대목인데요. 네. 일단은 구치소든 뭐 아니면 교도소든 이 교정시설에 검사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 그 집행은 누가 하느냐? 교도관들이 하는 겁니다. 교도관들이 하는 거죠. 거기 무슨 권한으로 들어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면 심지어 거기에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 저희가 변호인이 접견할 때도 전자장치 다 두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건 너 같은 뭐 변호인이니까 그런 거지. 수사기관 해도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피의자나 누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뭐 구치소에 오잖아요. 구치소에 오면은 전부 다 저희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치고 수사 접견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접견실에서 수사 접견을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말해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경우는 법무부 교정국 소속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하고 법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조직이지 않습니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결수든 미결수든 간에 법무부 교정국이 관할하는 거죠. 그러면 특검이 막 마구 들어간다? 또는 뭐 카메라 들고 들어간다? 이거는 그런 점에서는 이거는 엄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지금 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속이 된 거잖아요. 예. 구속을 왜 했습니까? 구속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속의 필요성에는 수사기관의 출석의 필요성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도주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둬두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구속이라는 게. 예.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그거 인정하지 않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으면 구속이라는 상태가 그냥 유지되는 게 구속의 최선이에요. 근데 자꾸 수사기관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 구속에는 뭐가 포함된다? 인치가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 구속된 사람은 여기저기 그냥 끌고 목줄 채워서 끌고 다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특검이 무식한 지점이죠. 아하. 인권의식이고 헌법이고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 자체가 제로니까 저런 식의 발상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럼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 대법원 판례도 있죠.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구속돼 있는데 뭘 체포영장을 이미 발부하냐? 구속돼 있는데. 그렇지. 당연한 건데 이번에 또 발부를 했어요 또. 저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결국에 그러면 발부했다 칩시다. 그러면 발부를 해서 그거를 누가 그러면은 끌고 올 수 있느냐. 지금 특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뭐 카메라 들고 무슨 뭐 특검 검사들을 갖다가 깡패들을 뽑아가지고 깡패들이 들어가가지고서는 그거 끌고 올 수 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하신 대로 교정국의 관할이거든요. 거기는. 그러면은 그러한 이제 데려오는 어떤 인치 절차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교정국에 보낼 수 있는 공문의 이름이 뭐냐? 협조공문이에요. 협조공문이죠. 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그런데 협조공문 하나를 들고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아무나 끌고 오겠다? 이거는 이 특검이라는 사람들이 그동안 이 사람들이 수사기관에도 있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법을 유린해 왔는지를 스스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아하. 지금 뭐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표 같은 경우는 담요로 그냥 뚫뚫 말아서 데리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무식한 말 아닙니까? 무식한 놈이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죠. 예. 담요로 뚫뚫 말아서 끌고 내려와가지고 담요말이를 해야 되는 거는 정청래 본인이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지금 법치가 완전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인치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뭐 되는 것처럼 막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바로 잡는 길은 뭐냐? 이런 식으로 절차를 무시해도 되고 형사소송법상의 어떠한 인권을 말살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정청래를 훗날에 예. 이불로 말아서 끌고 와야지. 그러면 이게 잘못됐구나. 그때는 지가 얘기할 거 아니야. 지 입으로. 그래야지만 법치가 회복된다. 그걸 안 하니까 우리가 저런 진짜 수준 낮은 인간한테 저런 소리 듣고 사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냥 이 네이만 입고 버텼다 뭐 이런 브리핑을 뭐 특검이나 법무부 통해서 나오는 모양인데 이런 브리핑 내용을 공개하는 것조차도 이거 완전히 인권 침해 아닙니까? 정신이 나간 겁니다. 네, 정신 나간 겁니다. 왜냐? 예. 자, 절차는 수사를 하기 위한 절차지 예. 무슨 자기네들이 절차 자체가 성과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특검에서 이렇게 공보 담당이라고 앉혀놨으면
자기네들의 수사에 대한 성과를 얘기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입 다물고 기소를 하든가 뭐 예를 들면. 그런데 뭘 합니까? 계속 우리가 뭐 했습니다.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해서 뭐 소환을 통보했다. 뭐 이번에 가서 끌어올 거다. 이걸 뭐라 그러냐? 특검 공보 담당이 아니라 수사 캐스터다. 아, 수사 캐스터. 기상 캐스터 있잖아요. 예. 구름이 옵니다. 네. 비가 내릴 겁니다. 자기네들의 수사 절차가 사실은 실체적으로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오로지 성과가 날 게 없으니까. 이게 성과가 날 수가 없는 것이 특검에서 어떠한 성과를 낸다면 그동안 검찰 수사는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동안 뭐 했어요, 검사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재판이나 이런 거 와보면 특검이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단 한마디도. 단 한마디 입을 못 댄다니까요. 왜? 무식하고 모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그 검사들, 기존의 검사들이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 본인들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영장 들고 생쇼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언론 플레이. 그렇죠. 정치쇼. 그런데 뭐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속옷을 입고 어쩌고 했다? 이거는 뭐 명예훼손이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약할 정도로 이거는 진짜 무슨 수사의 기밀성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이 수사를 오히려 공개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말살하겠다라는 아주 저급한 인식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 OECD 한 10등 국가쯤 된다고 하는데 가령 뭐 영국이나 프랑스, 뭐 독일, 미국, 일본 이런 선진국에서 가령 전직 총리나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서 뭐 반스만 입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 하는 나라 있습니까? 놀라운 얘기죠. 오히려 이제 뭐 예를 들면 정상이 뭐 이렇게 카메라에 잡힐 때 갑자기 코를 푼다거나 하면 카메라 확 돌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국격을 지켜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일부러 창피를 줘서 스스로 얼굴에다가 똥칠을 하고 다니는 거죠, 사실은. 정말로 얼마나 무식합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 무식함의 근본적인 그 잘못이 어디서 초래되느냐? 추미애 같은 사람이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서 초래되는 겁니다. 추미애 같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판사 출신이라는 자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혼 동물이냐? 뭐 이런 소리를 해요. 변혼 동물. 네, 속옷 입고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인권의 최후보루라고 하는 판사 출신이라는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한민국의 그 국격이고 수준이고 법치주의의 뭐 유린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죠. 스스로 얼굴에 똥칠하는 겁니다. 사실. 참 지금 저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안과 질환이 좀 있어서 좀 실명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교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오히려 못하게 민주당이나 특검에서 계속 압력을 넣는 거죠. 그런 걸 하면 마치 특혜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뭐 다 수감 시설 안에서 다 그냥 수감 그 자체로 형벌을 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도 분명히 지켜져야 되는 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이미 뭐 우리가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는 뭐 병원에 와서 긴급 맞습니다. 진료도 받고 치료도 받으신 걸로 아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명의 피고인이나 아니면 한 명의 수용자에게 기본적으로 다 제공되는 인권이에요. 근데 그걸 혹시라도 할까봐 예전에 뭐라 그래요? 막 그 탄핵 심판할 때 민주당에서 머리 만지고 나왔다고. 그러면은 그냥 헐벗고 목줄 채워가지고 끌고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게 얼마나 저급한 거냐면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전근대적인 그렇죠. 거의 구한말 후조선으로 퇴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품격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자들을 바로 수구파라고 제가 칭하는 겁니다. 수구파. 네, 민주 수구파들. 민주 수구파. 네. 자, 우리 마지막 질문 이거 한번 드려볼게요. 서부지방법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전국 때 지지율이 막 52%까지 올라갈 때는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나와서 뭐 이렇게 관저압도 지키고 뭐 이런 퍼포먼스를 하다가 요즘엔 전부 입을 막아버리고
절연해야 된다. 뭐 지금 당대표 선거 있는데 절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훗날 좀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이게 참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시간이 흐르지 않아도 지금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지금도 된다. 부끄럽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한동훈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극우랑 절연하는 것은 뭐 정당이 돼야 된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 지지층이 누군지를 잘 모르나 본데 저희랑 같이 사실은 운동했던 분 거기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한 개 딸 중에는 저희랑 같이 집회하고 그 예전에는 예. 문재인 시절에 그런 양반들이 지금은 한동훈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결국엔 한동훈의 얘기는 자기가 자기랑 절연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극우가 누구냐는 거예요. 극우는 없어요. 오로지 뭐만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내에 척결되지 않은 수구파가 존재할 뿐이죠. 그 수구파는 누구냐? 바로 민주파리 하면서 국민의 눈높이 얘기하면서 인민민주주의를 계속 끊임없이 주장하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세력들. 안철수를 비롯해서 뭐 한동훈을 비롯해서 김종인, 유승민 많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수구파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파 내에서 한번 일소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이 한번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선을 긋는다? 얼마든지 그어도 상관없다. 결국에는 선을 그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세력이 그 당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요만한데 본인들은 여기저기 쓸 데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조간신문에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김어준의 그 콘서트를 이야기하면서 저런 정청래 당대표를 뽑아낸 김어준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동아일보 사설은 하다 뭐 전환길 면접 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극우와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좌파들 세계에서 뭐 김어준 이러면 와 굉장히 조중동도 뭐 경외심을 가지고 보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갑자기 여기 우파 진영이 오면은 뭐 전환길 같은 저런 극우 세력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중성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랑 똑같은 행태인데요. 힘 있으면은 가서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탈을 쓰고서는 의원 자리 하나 얻어가지고선 거기 서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을 사실 진짜 뭐 예를 들면 우리 훌륭하신 이영풍 대표님 앞에 앉혀놓는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 사람은 뭐 실력으로 보나 뭐 언변으로 보나 뭐로 보나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그 인상으로 보나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한 탈을 씌워놓으면 근데 그 탈을 씌워주면은 너무나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기 좋아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제가 질문 한번 해봅시다. 김어준하고 전환길 대표님하고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인간 대 인간으로 누가 사람답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걸 질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른다? 나는 그래도 김어준이 더 그럴듯해 보여? 그러면 그렇게 사시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유승수 변호사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관련 소식은 저희들이 유승수 변호사님 모시고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세력들, 대통령을 함부로 구속하고 결국엔 의회 독재라는 구테타를 일으킨 세력들, 이 자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처벌되어야만 그래야지만 그때 비로소 법치가 바로 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고요. 지금의 어려운 시간은 우리 이영풍 대표님과 같은 우리 우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국민들과 끝없이 똘똘 뭉쳐서 격파해 나갈 것이다, 극복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국무부에서 김여정 관련해서 김여정이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 의지가 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 김여정이 했던 얘기를 한번 얘기를 보면서 북한이 어느 정도 관심 있는 건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쇼인지 네. 외교라는 것도 일정 부분 쇼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주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김여정의 얘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한 어떤 명분을
삼기 위한 행보인지 이걸 네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김여정 부부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먼저 우리가 좀 되짚어 보면 김정은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개인적인 브로맨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들 사이의 어떤 그 관계는 좋다라는 점에 대해서 네. 먼저 인정을 했고요. 그 뒤이어서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의 어떤 핵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준비된 자세가 바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의 어떤 미국의 태도는 북한의 완전 무결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였거든요. 네. 북한도 그런 비핵화 목적에 맞춰서 회담을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벌써 2019년이에요. 이제 6년 전 일입니다. 그 6년이라는 사이 동안에 북한은 핵무기를 더 고도화시켰고요. 또한 작년부터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시로 인해서 핵무기의 어떤 기하급수적인 생산 능력을 보유해라라는 어떤 김정은의 오도가 내려서 지금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 평산에서 북한의 우라늄 오염수가 흘러나와서 예성강으로 흘러나오는 네. 이유도 결국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우라늄을 채취하면서 그 때문에 담수호가 그 역할을 버티지 못하고 예성강에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지금 핵 능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해줄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둘이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러나 그래요? 중요한 것은 대화는 하겠다라는 겁니다. 본질은 뭐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당신이 먼저 가진 패를 꺼내놔라라는 겁니다.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이제 뭐 주변에 이렇게 흘리면서 대화하겠다, 만나겠다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염려되는 건 뭐냐면 네네.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지는 어떤 캐릭터를 봤을 때 네. 전통적인 미국에 봤을 때는 미 국무부나 미국 정부 조회에서 네네. 봤을 때는 북한의 어떤 핵에 대해서 인정하는 순간 동북아의 어떤 핵 도미노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본인의 핵 관련해 가지고 개발을 했을 때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할 때 네. 벙커버스터까지 해가지고 미국이 그렇죠.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런데 트럼프의 성격상 봤을 때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는 현실화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 핵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과거에 개발한 핵은 좀 인정하고 투발 수단 ICBM 같은 경우는 안 되지만 뭐 알아서 해라 기존에 있는 것들은 결국 미국 본토를 막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일정 조치를 취하겠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의 어떤 핵 위협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고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김여정이나 특히 김정은이 파고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우려가 저의 기웁니까? 정확한 우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김여정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으니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차피 핵 능력을 이만큼 개발을 해놨고 여기서 되돌린다라는 것은 사실상 국가의 존망을 내려놔야 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의사가 없다. 하지만 트럼프와 마주 앉아서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서로가 가진 현실적인 어떤 이해 차이를 좀 좁혀보자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국을 향해서 우리라는 게 북한이겠죠. 미국을 향해서 뭐 SLBM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을 테니 우리가 가진 핵 능력만큼은 인정을 해줘라는 게 북한의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넘어갈상 싶으나 사실 미국의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언론이 하도 트럼프 대통령을 안 좋게 표현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 혼자 결정을 내리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미국의 안보라는 것은 국무부라든가 혹은 미 국방부에서 고도의 어떤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북한 핵에 대해서 약간 시큰둥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도 미국의 국방부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투발 수단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동북아에는 완벽한 위협이거든요. 특히나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이 느끼는 위협은 아주 큽니다. 우리나라는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의 그 만성적인 뭔가 이제 그 설마 쏘겠어? 예,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일본의 영공을 가로질러서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가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미 핵을 맛본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 북한이라는 저 또라이 국가가 언제든지 핵을 일본을 향해서 위협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미국의 엄청난
엄청나게 로비를 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에 관련해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끄집어 넣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뭐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본만큼은 지속적인 로비를 통해서 저 비핵화, 디뉴클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넣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대로 미국 쪽에서 북핵을 인정해주고 어느 정도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시나리오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한미 관세 협상도 관세 협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25일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가는데 네,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안보 청구서가 나올 겁니다. 네, 거기 네. 보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의 이제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 네. 한반도로 국한하느냐, 아니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더 큰 역할, 네. 어떤 그 규모와 그 다음에 역할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고 그거를 동맹의 현대화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를 올리고자 하는데 이게 관세 문제도 그렇고 이 안보 문제도 그렇고 제가 볼 땐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다 연결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염려되는 건 뭐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져오는 가벼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뭔가 문재인처럼 뭔가 자기가 광팔고 싶어가지고 뭐 에이펙 때 김정은도 초대한다. 그러면 트럼프도 당신도 만약에 김정은이 오면 좋고 안 오더라도 뭐 판문점 저번에 판문점을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원산도 갈마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황당한 게 MBC에서는 갈마 리조트 선전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그런 개연성은 좀 있을까요? 가능성? 그러니까 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에이펙 회담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을 데리고 오고 또 김정은도 여기에 초대하는 그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정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분석을 잘 안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이 주도한 본인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이벤트에 갑니다. 그리고 항상 그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인이 디자인을 하거든요. 네. 나한테 주도권이 있고 그 어떤 그 그립감을 강하게 가져가는 그런 행사에 트럼프는 갑니다. 근데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이재명 정부가 주도가 돼서 평화의 연결고리를 하게 다리를 놓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아무리 주인공으로 내세워도 결국은 옵저버거든요. 이재명만 빛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허락을 해주겠습니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또한 김정은에 대해서도 분석을 아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다자 협상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은둔의 뭐라고 하죠? 운둔의 지도자. 그렇죠. 왜 북한이 다자 협상을 두려워하냐면 양자 협상에서는 우리가 협의된 내용만 얘기를 합니다. 즉 북한은 양자 협의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해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다자 회의를 열리게 되면은 다자 회의에 참여하는 많은 나라가 무슨 얘기를 할지 북한이 잘 몰라요. 예컨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누가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자리에서. 그럼 김정은은 굉장히 곤경에 처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또 여러 가지 다자 회의를 열리게 되면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문제가 되는 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지만 다자가 모이게 되면 북한의 해킹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북한의 마약 밀매가 문제가 되고요. 북한의 무기 밀매도 문제가 됩니다. 즉 북한이 대처해야 되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북한은 다자회담에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육자회담 하다가 북한이 정말 크게 혼났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육자회담을 아예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여러 가지 어떤 북한의 상황이라든가 김정은의 성향을 전혀 모르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직 자기가 어떻게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어이없는 계획도 세우는 거죠. 25일 날 미국을 이재명이 갔을 때 분명히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트럼프의 어떤 말이란 게 미국을 뭔가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어떤 말일 수는 있지만 네.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는 게 핵 보유국이 이게 정확한 워딩이잖아요. 그쵸. 제가 알기로는 그러는데 뉴클리어 파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뭐 저희가 듣기로는 그냥 핵 보유국, 핵무기를 가진 나라 그렇게 보는데 네. 그렇다면 엄연히 봤을 때 19년도에 이제 뭐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북한의 핵에 대한 어떤 능력과 네. 지금 25년 한 5, 6년이 지났을 때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어떤 비핵화에 대해서 최종 목적은 비핵화지만 비핵화를 가지고 논의를 했을 때 진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최종적인 목표는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할 거고 그 과정에서 원칙이 훼손됐을 때는 북한이 원하는 핵 군축 협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안보적인 문제를 얘기를 할 때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론 얘기 나올 때
우리의 몫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레버리지를 많이 가져와야죠. 그렇죠. 그럴 때 제가 생각이 드는 게 핵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일본처럼 핵 잠재력 권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정 부분 시간 안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확보하는 건다고 보는데 우리가 취해야 될 점은 뭐라고 봅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제야 학계에서는 이제 그 핵 자강론이 좀 대두를 하면서 네. 우리 혼자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일본과 함께 뭔가 합을 맞춰서 만약 북한의 핵무기가 용인이 될 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많은 논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정치권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특히나 대한민국 정치권 너무나 좀 둔감한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재명 정부는 지금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만약 미국의 국익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이상 지리멸렬한 어떤 비핵화 협상은 이제는 더 이상 실질적인 그런 역할을 못하니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해주고 미국의 위협이 안 되는 선에서 그것을 컷해버리면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큰 위험 부담 덩어리를 또 안게 되는 그게 것이거든요. 가장 혼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국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정부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대안을 플랜을 한 3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그게 없죠. 있어요. 뭐 어떤 뭐냐면 북한한테 잘 보이면 뭔가 그렇죠. 해결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비현실적인 우리가 북한한테 잘 보이면 우리가 얻어맞지 않겠지라는 철저한 빵 셔틀의 입장에서의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 빵 셔틀 괜찮네. 네, 우리 스스로 우리 안보를 어떻게 지키고 북한을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한 어떠한 주도적인 계획이 없거든요. 자주국방이라는 게요. 말이 전작권을 가져오고 우리가 주한미군 나가라라 외치면 자주국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보를 100%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정말 고도의 외교술과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이지 지금 좌파들이 얘기하는 감정 잔뜩 실린 그런 자주국방은 결국은 그냥 북한에 빵셔틀 하겠다는 것밖에 안 들리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라도 이런 어떤 핵 협상에서 레버리지를 챙기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정권을 빼앗겼지만 또 언젠간 되찾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의 핵 능력을 어떻게 고도화시키고 어떻게 다시 북한의 어떤 위협에서 우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북한의 현실화된 핵 위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재래식 무기를 개발한다고 한들 그리고 우리 K 방산이 대단하다고 한들 핵은 사실상 핵을 통해서 공포의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도 있고 핵 개발에 대해서 다른 미국의 전통적인 어떤 리더에 비해서는 좀 오픈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 틈을 조금 파고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만약 윤석열 정부라면 충분히 그 틈을 파고든다고 남을 그렇죠. 거라고 서로 봐요. 간에 이제 한미 동맹 간의 굳건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이든 정부 때 워싱턴 합의라는 걸 맺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워싱턴 어그리먼트를 맺었는데 그때 워싱턴 어그리먼트의 가장 핵심이 미국의 핵 자산을 우리 대한민국에 상시 주둔하는 거였어요. 그 워싱턴 협의 이후에 원자력 잠수함이 정말 자주 한국에 오면서 이제 어떤 핵 우산의 어떤 그 두께를 굉장히 두텁게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워싱턴 대통령실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워싱턴 합의 이면에는 윤석열 정부가 대놓고 우리도 핵 능력을 가지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달래기 차원에서 그렇죠. 협의를 맺어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트럼프 전략을 쓰는 겁니다. 크게 질러놓고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을 야금야금 가져오는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런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향후 협상에서 레버리지의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면 핵 능력을 가지겠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의지를 자주 피력을 해야 동맹국들도 우리가 한국을 코너에 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저래도 되는 건가 싶어서 언제든지 우리를 코너로 몰 수 있습니다. 아니 재밌는 게 뭐냐면 민주당이나 진보 쪽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일종의 방어력이다,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얘기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에 있어서 사실상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보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핵을 개발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고 방어용이다 얘기하고 또 문재인은 사실상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얻고 다니면서
비핵화한다고 다 광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어떤 핵 개발과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필요성에 대해서 그때그때 국제사회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때그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는 많이 얘기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명분을 쌓아 놓는 겁니다. 갑자기 뭐 생뚱맞은 날에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겠소라고 선언을 하면 국제사회 반발이 크겠지만, 이렇게 북한이 핵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지금 북한은 핵무기의 어떤 뭡니까 소형화, 핵탄두의 소형화에 이제 성공을 해서 전술 핵탄두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술 핵탄두는 사실상 오산 공군기지나 저기 뭐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라든가 뭐 캠프 험프리스라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날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그 탄두들을 싣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용도가 뭡니까? 대한민국을 타격하기 그렇죠.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북한이 그런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할 때마다 국제사회한테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됩니다. 저런 북한이 미사일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우리의 안보적인 위협은 가중된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안보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어떤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꾸준히 알려가지고 국제사회가 언젠가 우리가 그런 길을 들어섰을 때 한국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내린 것이다 라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북한 긁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통 우리가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많이 듭니다. 네. 인도와 파키스탄도 공식적인 핵 보유국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뉴클리어 스테이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네. 뉴클리어 파워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와 파키스탄 중에 결국은 인도가 먼저 핵무기를 개발을 하니까, 근데 인도는 핵무기를 개발할 때 파키스탄을 염두에 두고 핵무기를 개발한 게 아니거든요. 중국이 1959년에 국경 분쟁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핵탄두의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인도가 중국의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핵무기를 가지니까, 파키스탄이 옆에서 인도가 핵무기를 가지면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3개가 늘어났거든요. 50년대, 60년대에. 파키스탄은 심지어 1980년대에 가서야 핵무기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논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중동 국가 4차 중동 전쟁까지 치르면서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1차 때부터 이스라엘은 핵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한 20년 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20년 뒤에 덜컥 가져버렸거든요. 네. 지금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 핵 능력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시달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만큼 시달림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의 어떻게 보면 냉정한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의 핵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핵은 없지만 재래식 무기와 함께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대칭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북 방송도 있고 그렇죠. 전단도 있고 끊임없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는데, 그런 카드를 그냥 다 불살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보면은 북한이 뭔가 우리가 유화적으로 하니까 북한도 우리가 대북 방송 안 하고 전단 안 뿌리니까 그쪽도 대북 방송 안 한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최근 며칠 전에 고정식 대북 네. 확성기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철거했는데 북한은 더 늘리고 있다면서요. 북한은 20여 것의 그 대남 확성기에 재정비를 마쳤고요. 또한 10여 것의 새롭게 스피커들을 들이밀어서 대남 방송의 어떤 능력이 한층 더 고도화됐죠. 근데 그 동시간대에 우리는 하나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심리전의 수단들을 우리 손으로 해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문재인 정부 때 같으면 북한이 어떤 한국 정부가 어떤 호혜적인 조치를 하면 보여주기 차원에서라도 그들도 뭔가를 했거든요. 물론 거짓말을 했지만. 그래서 비례적이지 않고 약간 쇼를 했죠. 그렇죠. 뭐 GP를 폭파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쇼는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폭파는 안 했지만. 그렇죠. 근데 지금의 북한을 보십시오. 얼마나 배짱있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뭐 이런 후회전 조치를 해도 콧방귀 하나 안 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인 거잖아요. 김여정의 담화문을 보면 그건 니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뭐 이제 와서 그거 한다고 생색을 내냐 이거거든요. 헛된 망상이라고 우리를 그렇죠. 꾸짖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적반하장입니까? 아니 근데 국민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니 북한 같은 어디 근본도 없는 거지 국가가, 거지 깡패 국가가 어디 자유대한민국한테 저런 식으로 기고만장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북한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저런 빵셔틀식 행보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한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습니까, 솔직히. 근데 사실 보면 모든 게 이제 첫 단추 효과라고 하는데 한번 코가 깨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때 18년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9월이었던 것 같은데 능라도 5일 경기장 가가지고 민족의 자존심을 끝끝내 지켜 뭐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죠. 기억납니다. 그런 얘기도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진보 쪽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감성적인 접근. 왜냐하면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이 탄압당하고 있고, 우리가 3대 세습, 3대 세습했는데 지금 4대 세습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의 뭐 반 왔죠. 4대 그렇죠. 세습. 네. 아니,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이 입 싹 닫고, 왜냐하면 서로 간에 똑같은 얘기를 하다 보면 북한 체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단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적대적 두 국가론은 저는 이해는 가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입장에 맞춰서 우리 것을 포기하면서 우리의 통일 의지나 그런 것들을 다 갑자기 180도 바꿀 필요는 없는데, 그거를 180도 바꾸는 사람들이 정동영이고 임종석이고, 그렇죠. 지금 이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통일을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전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또 지금 한미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뭐 정동영 말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뭐 한미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건의를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 지금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한미 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한테는 이것만큼의 자살골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미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 정말 이재명 정부 이제 8월이지 않습니까? 한미 연합 훈련이. 근데 뭐 다음 달로 뭐 일정 부분 넘긴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연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것을 아예 추선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8월 25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이 만나는데, 이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보통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의 그 어떤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은 대통령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그렇죠. 취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 타겟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조마조마할 겁니다. 무슨 질문을 할지 몰라서. 일어나십니까? 우리 기재부 총리랑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어떤 질문을 할지 몰라서 막 맞아요. 이러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질문이 김정은은 잘 지내냐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김정은 잘 지내는 걸 왜 우리한테 물어봐요? 그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정부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라는 겁니다. 어차피 너 김정은의 친구잖아. 김정은 잘 지내냐라는 매우 뼈있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걸 이재명 정부가 정말 김정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냐라고 해석을 한다면 아주 큰 오판이 될 거예요. 아주 뼈있는 농담을 던진 것이고, 이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어떤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마주 앉을 텐데, 가장 첫 번째 질문, 전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최대한도로 펼치고 있는데, 대만에서 전쟁이 난다면 한국 니네는 참전할래 안 할래? 이걸 아마 첫 번째 질문을 던질 거라고 봐요. 이미 대답을 했어요. 과거에 대답을 했죠. 과연 그 CSL을 또 이번에도 할 수 있을지,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도의 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아니, 대만의 세시에 중국의 세시 말고 네네. 후보 시절에 타임스 기자가 질문을 했잖아요. 네네.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대한민국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했을 때로 비유를 하면서 그때 가서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미국 트럼프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상 이거잖아요. 모든 것의 모든 관심사는 사실상 중국에 대한 견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하니까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할 때, 이거는 가능성이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는 거죠. 네. 뭐 물론 내일 갑자기 침공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진핑이 제가 알기로는 2027년까지 인민해방군에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하라,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될 사람이라는 사람 인식 수준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 질문이 나왔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 그러면
땡큐라고는 하겠죠. 미국 갔으니까. 일본에 가서는 아리가또, 중국 가서는 쉐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국방부 차관이 지금 호주와 일본을 돌면서 네. 직접 아주 노골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일본은 참전하겠냐, 네. 호주는 참전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일본과 호주 모두 명확하게 참전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차례거든요. 네. 동맹의 현대화라는 표현을 지금 미국이 쓰고 있는데 그 동맹의 현대화라는 것은 주한미군의 개념을 바꿔버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주한미군이 원래는 북한의 침략을 막아내는 용도 하나, 그렇죠. 대한민국에게 굉장히 호혜적인 성격의 동맹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중국의 위협으로부터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제는 동맹의 일원으로서 호혜받던 입장에서 이제는 참여를 해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할을 해라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만큼 국방력이 성장을 했고 국력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을 막아내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인 구상에 동참을 해라라는 건데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얻어맞게 될 관세가 몇 퍼센트가 될까요? 브라질 수준을 넘어설 겁니다. 동맹에 대한 배신감이거든요. 이것은 지금까지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 수많은 노력이 배신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신 차려야 된다. 여기서 당신 옛날 그 후보 시절 때 혹은 그 야당 일때의 그 굉장히 희떠운 발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발언들. 그렇죠. 거기에 젖어서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실수를 했다가는 이건 나라의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준비를 잘해라라는 좀 주문을 하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저는 황당한 게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관세 협상하고 나서 잘했다고 자화자찬하잖아요. 근데 국민들도 여러분들도 속으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통해서 관세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0이었죠. 관세가 없었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보는데 자동차 관련해서 15% 다른 나라 갔다. 말도 안 되는 게 우리는 0에서 15가 된 거고 일본하고 EU는 어차피 2.5%가 있어서 네. 같아진 거거든요. 15로 12.5%가 오르고 우리는 15가 오른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페어하지 않은 거고 한미 FTA라는 우리가 굳건한 경제 동맹으로서의 미국과의 관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죠. 참 재밌는 게 민주당 예전에 민주통합당 시절에 MB 정부 때 주구장창 한미 FTA 안 되도록 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 당직자들이 빠루하고 제가 해머 그런 거 가지고 방해했거든요. 그리고 또 민주노동당이란 쪽에서는 그때 그거는 올리니까 본회의장에 올리니까 체류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미 FTA에 대해서 그렇게 주구장창 발목 잡은 세력들이 요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본인들이 정권 잡아놓고서 협상을 하면서 한미 FTA를 그 수혜를 박찬 거예요. 사실상 지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헛소리를 보면서 제가 좀 당혹스럽고요. 또 제가 잠깐 두 가지 얘기를 한다면 3,500억 달러. 네. 근데 수익의 90%를 본인들이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가져가죠. 네. 그리고 쌀과 소고기 관련해서도 지금 트럼프는 completely open이라서 완전히 개방 얘기를 하고 네. 백악관에서도 뭐를 얘기합니까? historic market access. 그러니까 역사적인 개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라이스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대변인 맞습니다. 발언에도.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아니라고 계속 지금 눈 감고 지금 경읽기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이 거짓말 유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제 25일이면 다 까발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우리나라가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아니죠. 그 개딸과 네. 그런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치르지 않을 비용을 우리가 그렇죠. 치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트럼프 입장에서 중국 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 자유진영의 한 축으로서의 일본과 대한민국이 있다고 했을 때 같은 값이면 당연히 깎아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다른 나라보다도 덜 깎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아까 3,500억 얘기가 나왔는데 언론들이 3,500억 얘기만 쓰더라고요. 근데 사실 3,50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3,500억 플러스 1,000억은 우리가 또 미국의 에너지를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져다 주는 돈이죠.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본인 트윗을 포럼에도 올렸는데 그 정상회담 자리에서 또다시 한국이 미국에게 대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라고 되어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 이건 플러스 알파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한 700조 가까이 됩니다. 토탈 이 금액을 합치면 우리나라 GDP의 거의 완벽한 등치되는 우리나라 GDP가 등치되는 금액을 요즘 우리가 미국에게 내게 생겼는데
많은 뭐 진보 진영의 사람, 좌파 진영의 사람들이 뭐 미국을 날강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국이 날강도인 게 아니라 우리가 협상을 잘못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집권 초창기 때부터 그리고 후보 시절 때부터 관세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왔어요. 갑자기 이게 하룻밤 자고 나니까 우리가 뭐 뭘 얻어맞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게 그겁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기재부총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려고 할 때 당시 한덕수 총리가 이것을 좀 그립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민주당이 대권 후보로서의 그 행보하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한테 넘겨라.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심지어 한덕수 총리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2주 넘도록 못한 거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 때 했거든요. 그만큼 분위기가 좋았을 때 우리가 했으면 전 지금의 이거 우리가 얻어맞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사실 거창한 게 아니라 제가 우리 김금혁 보좌관님이랑 얘기를 할 때 네. 같은 값이면 서로 신뢰하고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같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 가치를 사랑하고 그렇다면 뭔가 했을 때 서로 간에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잘해준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랑 생각이 달라. 그렇다면 빡빡하게 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외교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그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가치를 생각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윤석열 정부가 보여줬던 나토 정상회의 때 줄기차게 3년 연속으로 IP4 국가의 한 나라로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이 반드시 올라왔다고 보고 제가 이제 한미 동맹 70주년 해서 2023년도에 제가 미국 워싱턴에 갔습니다. 네네. 그때 미국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보여줬던 어떤 그 모습 그게 어떤 모습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노래를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70년 전에 대한민국 6.25를 통해서 그 미국에서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나라잖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많은 젊은들이 전쟁에 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대한민국은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뭐냐면 그 나라가 본인들과 똑같이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중국의 권위적인 어떤 체제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그런 입장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동등한 파트너로서 전 인정했던 시국이라 보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죠. 한꺼번에 이게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지금 탄핵을 당했고 여러 가지 특검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뭐 거의 뭐 완전히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그 사람이 계엄을 했고 탄핵을 당했다라고 해서 윤석열 정부 시절의 성과까지도 우리가 매도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 때 저는 특히나 외교 부분에서 방산 부분에서 수출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그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우리가 항상 우위에 있을 만큼의 그런 성과들을 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외교 관련해서는 저도 그때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워싱턴 DC에 네. 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왔었는데 하나같이 칭찬을 합니다. 외교 잘한다. 그리고 한국의 달라진 어떤 외교적인 위상은 굳이 우리가 미국을 가지 않아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제대로 축하를 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뭐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축하가 안 왔고요. 그리고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주요국들에서도 사실상 축하를 못 받고 있고 사절단을 보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특사단을 다 보냈는데 보냈죠? 네. 후속 기사가 없네. 왜냐하면 대통령을 못 만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 보통 특사단을 보내면 대통령이 그 특사를 만나주는 게 외교적인 관례거든요. 누구 만나고 추미애 장관 영국 가지 않았습니까? 네. 누구 만나고 온지 아십니까? 보좌관 만나고 왔어요. 진짜요? 총리 보좌관 만나고 왔습니다. 프랑스에 간다고 사람들 프랑스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취임식을 다시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렇죠. 지금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있거든요. 영국 총리하고도 통화가 안 됐죠. 프랑스하고도 통화가 안 됐죠. 아니 미국하고 통화가 안 되는데 그 나라들이 통화를 왜 해줍니까? 완벽하게 외교적인 왕따라 돌아선 게 지금
이게 불과 1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도자가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는 것이 얼마나 국가의 미래와 관련해서 중요한 일인지 다시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저 사람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 그렇죠. 국가의 리더에 대한 신뢰, 그 나라에 대한 신뢰인데 그게 뭡니까? 예측 가능성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예측 가능성은 뭐 국익이란 말이 굉장히 다 거창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도 국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자유 진영과 같이 한다는 그 가치 동맹이 의미가 있었고요. 그렇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국익 외교 뭡니까? 실용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역설적 실용입니다. 아니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동맹적 가치나 어떤 신뢰가 없다 보니까 관세에서 까먹는 거잖아요. 네. 제가 늘 얘기하는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 보유국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 리스크와 비용, 치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면에서 좀 답답하고, 저희가 앞으로도 우리 김근영 보좌관님 네네. 모시고 돌아가는 국제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뻘짓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굴종적 저자세를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시즌2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관측 속에서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도 하나하나 저희가 따져보면서 정확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외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